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출시한 투아렉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사실 시승 코스가 막히는 올림픽대로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시승하는 코스였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시승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제대로 된 시승을 한다 해가지고 여기 참석하게 됐는데, 지금 제 옆에는 강병희 인스트럭터님께서 타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동반 출연이네요. 예, 독일에서 시승했던 그 투아렉을 영상을 봤었는데 정말 승차감에 대한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상 그 극찬을 듣고 나서 이 차량을 탔는데 사실은 처음에 좀 실망을 했어요. 독일에서 판매되고 있는 V6에는 그 최상위 트림에 올라가면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이제 국도를 따라서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요철이 많은 구간 지나다 보니까 확실히 그때랑은 다르게 에어 서스펜션이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기울어짐은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느낌이 약간 떠다니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고속주행을 오늘 할 일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고속주행 하게 되면은 또 승차감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종착지에 돌아가가지고 내외관 리뷰랑 독일 V6 최상위 트림과의 비교, 그걸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시승을 먼저 보여드리고, 일단은 주행 느낌부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가속 페달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차를 타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만 깊게 밟으면은 굉장한 힘이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V6 280마력을 넘는 힘과 토크도 60kgm 정도의 정말 강력한 힘이죠. 그런 힘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승을 하셨는데 차가 왜 이렇게 안 나가 하신다면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깊게 밟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익숙해지면 불편한 점은 아닐 것 같고, 고속에 올라가서도 가벼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스티어링이 좀 가볍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장점으로 보자면은 팔 힘이 약하신 분들도 휙휙 돌리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GV80이랑 비교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GV80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고 가변 댐퍼가 들어가긴 했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 GV80을 타보지 못해가지고 다음에 시승차를 따로 저희가 구할 수 있다면 GV80이랑 투아렉을 비교 시승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상당히 좋네요. 진짜 저번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좋다라는 평을 안 했는데 오늘 다시 타보니까 상당히 승차감이 좋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데서 타야지 승차감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컴포트랑 노멀이랑 승차감 차이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노멀로 바꿨거든요. 사실 처음에 노말로만 타면 노말도 괜찮다라고 느끼는데, 네. 컴포트로 놓으면은 이런 시내나 좀 저속 구간들에서 탈 때는 정말 나긋나긋하게 탈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컴포트로 고속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게 워낙 움직임이 좀 커지다 보니까 사실 120이 넘어가는 영역에서는 컴포트보다는 이제 노멀 스포트로 오는 게 낫고요. 근데 그 4.0 엔진이 아시죠? 2020년이 마지막인 거.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혹하더라고요, 약간. 사고 싶어도 갖고 있으면 오르려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이미 독일의 그 튜너들 앞트나 이런 데서는 칩2로 100 훌쩍 넘어가요. 출력도 거의 500마력까지 올리고요. 그러니까 R라인이 아니라 그냥 R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차라리 투아렉 R 해가지고 출시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성능도 4초대예요, 제로백이. R 붙여도 되는 거 아닌가? SUV가 4초대면 진짜 빠른 건데. 근데 이게 웃긴 게 2개까지 만들어 놓은 건 잘했는데 길이가 확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차를 시승하든 이걸 꼭 보거든요. 햇빛을 너무 못 봐가지고 눈부셔가지고 이렇게 2개 해놓은 차는 별로 없는데 확장을 왜 또 빼놨는지. 이게 지금 오토스탑이 기능 작동을 하고 있는데, 앞차가 출발을 하면 제가 가속 페달을 밟기도 전에 엔진을 킨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대로 나가야죠. 항상 됐습니다. 네. 사실 이 오토 스탑 기능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 특히 디젤 엔진, 물론 V6라서 진동이나 뭐 소음이 적긴 하지만 디젤 엔진에서 약점이 되는 NVH 쪽, 이 엔진 NVH 쪽을 완벽하게 잡아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ISG가 있는 차량을 타다 보면 잘 작동되네요. 보셨죠? 엔진이 미리 켜집니다. 이게 이제 차마다 좀 다른데, 엔진 켜지고 나서 이제 그 반응 속도가 어떤 차량은 굉장히 빠르고 어떤 차량은 거의 뭐 0.5초 이상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제 엔진이 미리 켜지는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상쇄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엔진이 켜지면은 앞차가 출발했구나라는 거를 딴짓을 하다가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전 운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기능은 상당히 좋네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차고가 한 단계 내려가지만 스포츠 모드가 아닌 경우에도 시속 120km에 도달하게 되면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또 무게 중심을 낮추기 위해 한 단계 에어 서스펜션은 차고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그리고 차속이 210km가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높이를 낮춰서 최고속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변화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느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 모드 그리고 고속 영역에서도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호불호가 갈리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속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스티어링이 조금 더 무거워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또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차선 변경 아니면은 이 곡선 구간이 나왔을 때 스티어링 휠 조작하는 거만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처음 사륜조향을 느낀 게 카이엔을 타면서인데, 그 카이엔에서 정말 감탄을 했었거든요. 막 뭐 유턴하고 그 아파트 단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이렇게 큰 차가 이렇게 돌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할 때 뭔가 좀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스처 컨트롤이 한 5가지 정도의 명령어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저도 그냥 제일 쉽게 쓰게 되는 거는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뭐 트랙을 넘기거나 메뉴를 옆에 화면으로 옮기거나 뭐 이 정도가 사실은 실용적으로 가장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스처 컨트롤이 유용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해요. 운전대 버튼이 여기 있는데 네. 그 약간 뭐 7 시리즈 같은 것도 이러면서 막 음량 조절하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손짓하다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막 갑자기 소리 커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제스처 컨트롤이 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그런 기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돼서, 만약에 이제 허공에서 만약 우리가 글씨 같은 거를 입력한다던가 뭐 이런 정도가 되면은 편의성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이제 오프로드 코스에 거의 다 와가는데 익숙한 유명산입니다. 저희가 맨날 촬영하는 펠리시아 근처 유명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차는 시종 일관 부드럽네요. 그냥 뭐 서스펜션 특징 자체가 컴포트에 초점을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가족을 태우고 다니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서스펜션 세팅인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오프로드 코스 진짜로 거의 다 가는데, 여기 이제 산길이어가지고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어요. 이 차가 워낙 토크가 높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700, 800rpm 넘어가기 시작하면 토크가 확 뭔가 2000이 되기 전에 벌써 엄청나게 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차선이 많이 지어져 있어요. 이 시골길이어서. 근데도 이 조향 어시스트 하는 게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개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카메라나 레이더 센서 같은 게 좀 작동을 잘하고 있다. 지금도 많이 지어져 있죠. 근데도 제가 아마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계속 잡아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프로드 모드에서 네. 이 에어 댐퍼를 제일 높이 세팅을 하면 거기에서 시속 20km를 25km? 넘어 25km요? 네네. 네, 25km를 넘어서면 다시 다운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랬다가 만약에 25km 이하로 또 속도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요, 자동. 그때는 운전자가 바꿔줘야 돼요. 아, 다시. 그래서 어필 구간을 올라갈 거예요. 오, 이게 약 몇 도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대략 한 28도. 앞쪽에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숫자 한번 보시죠. 와. 이게 대략 한 28도 정도가 되고요. 저기는
저렇게 약간 속도를 붙여서 올라오지 않으면 미끄러지거나 좀 위험하죠. 지금 정도보다는 살짝 낮아도 돼요. 아. 근데 너무 천천히 가면은 이제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네. 아무래도 땅을 파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위험할 수 있어서 네. 조금은 가속을 붙이되 진행 방향 보시면서 카운터도 스티어링 좀 휠은 필요하네. 어느 정도는 좀 조향을 해줘야 됩니다. 네. 힐 디센트 컨트롤은 이 구간에서 제대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좀 살벌합니다. 와. 보시죠. 여기가 30도. 이야. 앞에 뭐 있어? 제가 브레이크 지금 안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너무 심함. 네. 자, 브레이크 안 밟고 전혀 안 밟고 있습니다. 핸들 조작만. 네. 지금 요 밑에 구간이 사실 상당히 미끄러운 구간이에요.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하중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랙션이 안 걸립니다. 진흙이기 때문에 유값이 달라서. 근데 여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좀 덮어놓고 해서 조금 그나마 덜 미끄러운데, 이게 진흙 받치면은 힐 디센트 컨트롤이 들어도 그냥 내릴 곳을 안 걸려서 쭉 가는 거예요. 미끄럼틀 타는 거지. 그거는 어떤 차량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노면만 요 정도가 확보가 되면 이것도 사실 되게 미끄러운 구간이거든요. 와. 그래서 브레이크 하나도 안 밟고 엑셀 천천히. 이 HDC가 네.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따로 버튼이나 다이얼 같은 게 없는 거잖아요. 네, 엑셀 페달로 부드럽게 조정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 엑셀 밟더라도 속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는 완만한 데서는 엑셀 페달, 브레이크로 살짝씩만 밟아줘도 속도가 늘어나고 줄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속에서 내리막길이라고 자기가 인지를 하면은 바로 HDC가 그러면 개입을 하는 오프로드 작동을 모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프로드 모드에서. 다음 코스는 모글 코스입니다. 모글 코스에서도 계속해서 대각선이 한 바퀴씩 이제 지면에서 떨어지게 되고요. 얼마만큼 운전자가 이제 엑셀을 밟았을 때도 헛바퀴가 도는, 계속해서 휠스핀이 일어나는 거를 빠르게 잡아주고 지면에 닿아 있는 쪽에 트랙션을 가하는, 그러니까 운전자가 거의 못 느끼도록 잡아주는 게 가장 감사해요.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게 와. 저희가 진흙을 좀 밟고 하잖아요. 없네 이건 진짜 트랙션. 그래서 엑셀을 밟아서 떨어지고, 이게 또 앞에서 보면은 재밌습니다. 지금 창 밖으로 빼도 되나요? 위험한가요? 창밖으로 고개를 빼서 봐도 괜찮습니다.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올라갈 때도 요 구간이 좀 미끄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지금 관건은 타이어의 방향을 어느 정도 알면서 밟으셔야 돼요. 네. 이게 안 간다고 해서 핸들을 너무 많이 돌렸다가 엑셀을 밟았는데 갑자기 트랙션이 걸리면 벽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방향 전환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기 이제 마지막 코스가 되고요. 여기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언더범피가 상당히 깊게 파 있습니다. 아, 저 앞에. 네. 그래서 천천히. 이 정도 진짜 궤도 달고 다녀요. 이게 지금 대략 한 50cm 이상은 지금 파 있는 거라서 떠 있을 때도 엑셀을 밟아도 헛바퀴가 돌지 않고. 지금 바퀴 2개씩만 붙이고 가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얘가 그러면 이거 테스트 하실 적에 이거보다 더 뭐 한계치에서 어느 정도 빠지는데? 한계치가 사실은 이게 뭐 진입 이탈각을 저희가 보긴 하고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몇 명 타는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한계치까지 가져가지 못하고요. 네. 대략 글쎄요, 한 10에서 15cm 이상은 조금 더 깊게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5에서 한 10cm까지는. 근데 이제 더 이상 타게 되면 하부 쪽도 늘릴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한 범위 내에서 지금도 사실 상당한 깊이입니다. 그러네요. 네. 사륜 조향 시스템에 대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 뒷바퀴가 회전하는 게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특히 이런 저속 영역에서는 앞바퀴랑 반대 방향으로 최대 5도 정도까지 역 이상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 반경이 지금 이 두 대를 비교를 해드릴 텐데 사실 휠베이스는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구형 투어렉에 비해서 회전 반경이 1m가량 작아졌어요. 1m면은 사실 우리 자동차 세그먼트랑 두 세그먼트 정도 차이 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3세대 투어렉으로 돌아가는 반경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2세대가 돌 때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이든 후진이든 속도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5도까지 방향을 꺾게 돼요. 저기 파일런이 하나, 기존 파일런이 있는데요. 저거 우리 아까 놓은 거 있지 않지? 바뀐 거 아니겠지? 일단 제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럼 뒷바퀴 움직임을 한번 봐주세요. 사이드볼이 옆쪽으로 돌아갈 정도로 보이죠. 이렇게 해서 바깥쪽 파일런을 치지 않고 회전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정도요. 3대 모델에 대한 예우가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여서 조금 핸디캡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좀 더 이격시켰죠.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운전대를 목이 걸릴 때까지 꺾고 회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쪽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 이렇게 한 번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근데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이제 그 주차장이라면요 후진 한 번 더 하면 되긴 하는데 유턴하는 구간이라면은 후진 한 번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한 번에 손해가 안 됐으면 저 경사로에서 후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아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회전 반경의 차이가 가져다주는 이점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륜주행 될 때 잘 간과하시는 장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회전 반경만 짧아지는 게 아니라 뒷바퀴가 움직이는 회전 반경의 궤적 자체가 옆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좁은 곳에서 뒷바퀴를 많이 긁거나 아니면 뒷문짝을 주차장 기둥에다가 긁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장애물이 이렇게 있고 사륜주행이 안 되는 차는 휠베이스가 아무리 짧아도 뒷바퀴가 내륜차에 의해서 따라가다가 이 장애물을 긁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륜주행이 들어가면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꺾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게 되니까 단순히 회전 방향이 짧아지는 뿐만이 아니라 차가 긁힐 확률도 훨씬 더 적어지는 추가적인 장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 오리오 스티어링이 갖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자, 이제 오프로드 코스 끝내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옵션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독일에서 찍었던 그 영상에서 나왔던 차량이랑 조금 다른 점들이 있어요. 우선은 좌우에 이 128개씩 LED를 넣어서 차량은 뭐 전방에 있는 차량, 반대에서 오는 차량, 뭐 사람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그 부분만 라이트를 꺼주는 이 매트릭스 기능은 없습니다. 4.0 TDI 모델에만 들어가고 현재 3.0 모델은 없고요. 그 다음 나이트 비전은 4.0 모델 중에서도 R라인 더 상위 트림에만 올라가는 옵션입니다.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도 4.0부터 들어가고요. 그 730W 다인 오디오 같은 경우도 4.0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셨던 영상에서 극찬을 받았던 것들이 다 빠지긴 했어요. 사실 빠지긴 했지만 실제로 그 차량, 독일에서 그 옵션을 가진 차량을 만약에 한국으로 들여온다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가격이 높아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격 정책적인 부분에서 옵션이 좀 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옵션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내비게이션이 이제 구글맵에서 다른 맵으로 변환이 되면서 조금 약간 달라졌어요.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 구글맵이 보기엔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좀 있고, 뒷자리 옵션 잠깐만 얘기해보면 지금 차량은 R라인 이기 때문에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데 프레스티지에도 요 포존 에어컨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 트림인 프리미엄만 투존 에어컨이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다 포존 에어컨이 들어간다,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옵션은 프리미엄에선 조금 빠지는 감이 있지만 프레스티지에는 웬만한 게 전부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션에 대한 거는 프레스티지면 아주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소재가 뭐 당연히 폭스바겐이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소재가 굉장히 고급스럽거나 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디자인이 깔끔하고 마감 처리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탔던 차는 앞쪽에 디스플레이 있는 데가 접합부가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차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또 디스플레이가 딱 잘 맞게 조립이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조립 품질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재만 이제 뭐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이런 부분이나 저 앞쪽 대시보드 위에도 인조 가죽이나 옆쪽에 플라스틱 이런 것들 사용한 것만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정돈되어 있는 디자인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DAS를 포함해서 안전 기능 그리고 운전 보조 기능 이것들은 전부 다 전 트림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래픽 잼 어시스트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연동이 되기 때문에 최대 250km까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250km까지도 긴급 제동을 보조해주는 이런 역할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는 그 속도까지 올릴 일이 없다고 봐야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아우토반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높은 속도에서도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들은 또 차량의 성능을 높여주는 역할이 되니까요, 상당히 잘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지금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안쪽에 되게 질감 표현을 잘 해놔가지고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요 모델 같은 경우 지금 R라인이거든요. R라인이기 때문에 R라인 패키지 외관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헤드램프는 뭐 동일한 LED입니다. 기존에 보셨던 프레스티지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범퍼 모양도 조금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R라인이기 때문에 에어리어뷰 그 시스템도 있어서 전방뿐만 아니라 측면이나 측면에도 이제 카메라가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닛 위에 라인도 보면은 요런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디테일이 기존 투아렉과 비교해서 3세대로 오면서 확실히 뭔가 조금 더 날렵해 보이고, 그리고 면 처리를 조금 더 디테일을 많이 살렸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타이어가 P0가 끼워져 있는데 실제로 시승차는 전부 다 윈터 타이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게 운행을 했고, 그냥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두 줄이 위아래로 그어진 게 아니라 뭔가 움푹하게 페인 형태가 위아래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도 이렇게 페인 부분이 있죠. 요 페인 부분이 아래쪽에도 있고 위쪽에도 또 한 번 여기 페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 차 문의 위아래를 볼륨감 있게 보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 트림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 위에 트림으로 올라가면은 또 뭐 차량 색상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옵션이 변경이 됩니다. 그다음 뭐 이쪽에 크롬도 많이 장식이 되어 있고, 이 개인적으로 신형 투아렉 같은 경우는 저는 진한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아요. 흰색이나 뭐 은색보다는 회색, 검은색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예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뒷모습, 뒤 디테일 한번 보시면 뭐 아테온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아래쪽도 한번 볼까요? 머플러 팁이 두 개 양쪽에 위치를 하는데요, 이건 둘 다 실제 머플러 팁입니다. 온 김에 트렁크를 한번 보면 트렁크 용량이 기본적으로 800리터가 넘는데 여기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 관련된 버튼이 높이고 낮추는 자, 그리고 이제 당겨보면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눕히게 되면은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아래에는 엔진룸처럼 꼭 요렇게 고리를 걸어서 올리는 형태예요. 그리고 요거는 스페어 타이어인데 이게 지금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던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요 안쪽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시거잭과 연결해서 공기를 넣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부풀면서 타이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생겼는데 이게 바람을 넣으면은
타이어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내도 잠깐만 볼게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저번에 어떤 한 차량을 탔는데 여기가 단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탄 차량들은 전부 다 단차가 없이 말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불량이 있는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깔끔한 모습이고, 이 공조기가 막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아래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걸 조금 더 선호를 하거든요. 이게 공조기가 위쪽에도 없는 게 아니니까 여기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얼굴 쪽으로 안 오게 바람을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실제로 뒷좌석 승객에게 또 넘어가는 바람이 되기도 할 거예요. 아래에 공조기 있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R라인에만 들어가는 옵션인데 아까 말씀드린 전후진까지 지원을 해주는 파크 어시스트 플러스거든요. 근데 이 버튼이 이제 아래 등급으로 가면은 공갈 스위치가 되고 더미 스위치가 되는 거죠. 근데 요 앞에가 똑같은 모양, 똑같은 재질로 비상등이 있어요. 그래서 비상등을 안 보고 아래쪽으로 누르게 되면 약간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뭐 튀어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요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 차고 조절하는 버튼, 싱크를 누르게 되면 이 차고가 모드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이 됩니다. 자,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신형 3세대 투아렉 같은 경우는 MLB 에보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높게 보면 우루스, 아니면 뭐 카이엔, Q7 이런 차량들이랑 동일한 플랫폼을 가지고 사용이 됐는데 전 세대보다 130kg 이상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근데 뭐 장비들이 추가된 게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제로 보면은 한 92kg 정도 감량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차체 강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면서 무게는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개발이 됐고, 지금 보시는 건 6기통, 이 엔진룸이 벌써 꽉 차 있어 보이는데 6기통 엔진입니다. 2분기 내에 출시될 V8 모델 같은 경우는 몇 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정 판매될 예정이고, V8 4.0 디젤 같은 경우는 421마력, 리터당 100마력이 넘어요. 토크는 91.8kgm입니다. 진짜 웬만한 슈퍼카 아니면 뭐 거의 덤프트럭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한 화물차의 그 토크를 넘나드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이 마지막 V8 디젤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차량에는 더 많은 옵션들이 추가가 되니까요. 에어 서스펜션 보이죠?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트림을 제외하면 전부 다 들어가는데, 이 에어 서스펜션이 오프로드, 온로드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온로드에서는 승차감에 도움을 주고, 오프로드에서는 조금 더, 원래는 못 갈 곳인데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접근 이탈각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언더범피 같은 경우에도 차 배 부분이 닿는 거를 방지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큰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도 뒷좌석에 탔을 때가 그 승차감의 차이가 더 크게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포모션 그 사륜 구동에 들어가 있고요. 기계식 사륜입니다. 센터 디퍼렌셜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방에는 최대 70% 그리고 후방에는 최대 80%까지 힘을 배분을 할 수가 있고요. 기계식이기 때문에 뭐 항상 물려있고 0대 100, 100대 0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뭐 이거는 여담이긴 합니다만 경쟁 차종들, 정말 많은 경쟁 차종들, X5나 GLE, 그다음 모하비, 뭐 디스커버리 이런 차량들을 전부 다 테스트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디스커버리가 가장 좋은 오프로드 성능을 보여줬고 그 다음이 투아렉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는 투아렉 지금 3.0 모델과 X5 같은 경우도 이제 30D 모델이 있죠. 그 두 개의 가속력을 비교를 해보면 제로백은 당연히 이 차량이 조금 더 빠르고요. 오히려 이제 60km 정도에서 추월 가속을 할 때 투아렉이 훨씬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만 인스트럭터 분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니 믿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디자인을 보여드린다고 하고선 디자인 좀 잘 안 보여드린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아까 조금 말씀 못 드렸던 거 내용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이 올휠 스티어링 37km 이하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그 이상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이게 각도가 최대 5도예요. 보통은 3도 정도로 다른 회사들에서는 많이들 나왔었는데 5도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뒷바퀴가 꺾이는 거거든요. 이게 뒷바퀴가 많이 꺾이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과도하게 꺾이게 되면 오히려 또 그 안정성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고 뭐 오버스티어가 난다던가 이럴 확률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3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신 투아렉은 5도까지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이 전세대 투아렉과 비교를 해보면
회전 반경이 1m가 줄었다고 합니다. 거의 골프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휠은 21인치, 지금 보시는 건 21인치 휠이고, 뭐 에어백 같은 경우도 10개가 다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뭐 GV80이나 이런 다른 차량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사실상 뭐 빠지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마지막으로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8,900만원부터 시작해서 1억 한 1,000만원 가까이입니다. 솔직히 가격이 높아요. 이거는 분명 높은 가격인데 전세대랑 비교해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할인을 지금 뭐 한 현금 할인 7%에서 10% 그 파이낸셜 이용하면 조금 더 높아지는데, 거기에 뭐 자사 트레이드나 혹은 타사 트레이드, 그 타시던 차량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할인받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실제로 GV80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간 옵션들을 다 넣으면 한 8천만원 선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산 어쨌든 프리미엄 브랜드긴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 빠진 모델을 구매하는 것과 주력 트림이라고 생각하는 프레스티지를 현금 할인 받으시면은 한 뭐 9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또 할인을 받는다면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신형 3세대 투아렉을 만나봤고요. 다음에 저희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투아렉과 다른 경쟁 차종을 또 비교하는 것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차량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